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지난해부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렸던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의 이름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인데요. 지명 직후 시장은 그가 다른 후보들보다 예측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과거 매파적 발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죠. 쉽게 말해 이지머니는 끝났다는 반응이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안 내릴 인물을 지명할 리도 없고 오히려 가장 말을 잘 들을 정치적인 인물을 연준 의장에 앉히는 것이란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었습니다. 케빈 워시 후보 지명이 트리거가 돼서 시장은 그동안 무시했던 불안 요인들에 한꺼번에 반응했습니다. 특히 금과 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쳤는데요. 이 가운데 비트코인은 수직 낙하하면서 주중 8만 달러에 이어 7만 달러 선도 붕괴됐고요. 6만 달러도 위협받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은값도 낙폭을 키웠는데 지난 주말엔 하루 30%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워시 지명은 곧 달러 강세라는 예상과 이참에 팔자는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 여기에 증거금 추가 납부 요구, 즉 마진 콜 공포까지 겹친 결과였습니다. 이번 주엔 또 인공지능 공포가 시장을 덮쳤죠.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기존 산업들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는데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같은 공포는 AI 기업 엔트로픽이 기업용 AI 도구인 클로드 코워크를 업데이트하면서 발달이 됐는데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기술주들이 맥을 못 쳤습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 가운데는 일론 머스크가 그린 꿈이 화제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를 앞둔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통신까지 각종 플랫폼을 아우르는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걸 최대한 쉽게 이해하자면 먼저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달과 화성, 그리고 그 너머까지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언제 실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불화설도 이슈였습니다.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4조 원 규모의 오픈 AI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데 이어서 오픈 AI가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다른 제품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대표적인 AI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추측이 확산하자 당사자들은 즉각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계속 투자할 것임을 강조했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AI 칩을 만들고 있다고 추켜 세웠는데요. 의심으로 가득한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케빈 워시였습니다. 월가의 관점에선 연준 경험이 있고 또 시장을 잘 아는 인물이어서 다행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예측이 안 된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매냐 비둘기냐 이 의견이 갈리는 것도 워시 후보자의 발언과 스탠스가 상황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했고 미운 이 파월 의장 후임으로 지명했다는 겁니다. 정광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케빈 워시 어떤 인물인가요? 네, 정재계를 두루 거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생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 모건 스탠리에서 부사장까지 지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참모진으로 들어간 뒤 지난 2006년엔 35세로 사상 최연소 연준 이사가 됐습니다. 특히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을 오랜 기간 보좌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가와의 두터운 인맥을 바탕으로 연준의 속삭이는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워시는 10년 넘게 연준 의장직을 맡을 준비를 해왔다며 본인은 지난 2017년에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는 제롬 파월을 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워시를 택했어야 했다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칼로를 알려면 일단 주변 인물들을 좀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거물급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차기 의장 지명에는 워시 후보자의 멘토와 장인어른 등 억만장자들의 로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에서 나온 뒤 헤지 펀드 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패밀리 오피스의 파트너로 합류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30여 년 전부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자신을 접점으로 이어진 워시와 베센트 두 사람을 두고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 간 합의는 이상적인 상황이라면서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워시 후보자의 장인 론 로더가 트럼프 대통령 동문이자 오랜 후원자라는 점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워시의 아내 제인 로더는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설립자 에스티 로더의 손녀이자 상속녀입니다. 네, 워시 후보가 지명되자마자 시장이 바짝 긴장했었는데 초반에 왜 매파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까? 네, 워시 후보자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더 작은 연준을 지향해왔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중앙은행 본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연준 이사로 있을 당시 시장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결국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다음 날 열린 FOMC 회의에서조차 마뜩찮은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지난 2011년 임기를 한참 남겨둔 상황에서 이사직을 내려놓고 연준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버냉키 의장과의 이제 불협화음이랄까요? 갈등 때문에 연준을 떠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네. 최근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또 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시 후보는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금리 인하 주장을 내놨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생산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걱정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습니다. AI에 힘입어 물건을 저렴하게 많이 만들면 가격이 내려가고 덕분에 금리를 낮춰도 물가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그러니까 양적 긴축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면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는 워시는 매파가 아니고 정치적 동물이라고 비꼬면서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연준 의장은 바뀝니다. 근데 워시 후보자가 이제 의장직에 앉게 되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선 워시 주장대로 연준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은행들이 연준의 예차는 준비금을 줄이거나 국채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전자는 금융권 안전장치를 푸는 조치이기 때문에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후자 역시 결과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분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FOMC 동료 위원들에게 금리 인하를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를 정당하기 위해선 일단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낮춰야 하는데요. 블룸버그는 워시가 주장하는 AI 기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예상보다 작거나 더딜 수 있고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는 논리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 워시는 연준의 기존 금리 결정 모델을 폄하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이제 위원들이 동의할 만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지난 회의 기자회견에서 더 나은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면 당장 가져오라, 즉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워시가 그간 연준 체제 개편을 위해서 일부 인사들의 머리를 깨 부숴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을 해왔던 점도 향후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네, 그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연준 독립성이 지켜지겠느냐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동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워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면서 약속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농담 아닌 농담도 던졌는데요. 시장에선 워시가 독립성 논란을 최대한 피하는 범위에서 점진적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워시는 연준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일 때와 긴축적일 때의 위험을 모두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했고요.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워시에 대해 시장 신뢰를 받는 후보라면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안전한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금리를 내린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내릴까요? 네, 백악관이 원하는 것처럼 1%대까지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시가 의장이 되더라도 어차피 금리 결정 투표권은 12개 중에 1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FOMC 위원들 과반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워시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은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선 전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입니다.
다만 로이터는 트럼프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파월처럼 워시를 무능하다고 맹공하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트럼프 본인도 큰 폭 인하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 화살을 돌릴 새 희생양을 마련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군요. 자, 어쨌든 지금 워시는 후보자 명칭을 갖고 있어요. 이 명칭을 떼려면 절차가 아직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은행위원회 당적 구성을 감안하면 12대 12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마저 파월 의장 등에 대한 부당한 수사 압력을 이유로 인준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도이체방크는 적어도 5월 전엔 인준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장기화될 경우엔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 후 의장직을 대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틸리스 의원의 임기를 감안하면 이론상으로는 내년 초까지도 워시의 인준을 막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정강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구를 떠날 채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떠난다는 건 아니고요. 탈지구급 우주를 무대로 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이 스페이스X를 중심에 놓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퍼즐 맞추기에 본격 돌입했는데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머스크의 유니버스 이 구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가장 눈길이 가는 소식부터 짚어보면 이 머스크가 우주 공간에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당국에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 발사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태양광을 활용해서 운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전력 해법을 지구 밖에서 찾겠다는 구상입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스페이스X와 또 XAI 합병 소식과 맞물려서 나온 보도죠? 네, 맞습니다. 이 기업 공개를 앞둔 스페이스X가 본격적인 몸집 풀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네바다주의 K2 머저서브 주식회사 K2 머저서브2 유한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법인을 나란히 설립했고 주 후반 머스크도 합병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스페이스X가 XAI 인수로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이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며 양사는 인류의 미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라고 썼는데요. 최근 실적 발표 때만 해도 이 본격적인 무게 중심을 미래 사업으로 옮기는 전략을 공식화한 터라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과 AI 그리고 종착역인 우주 산업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구상이 본격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X 몸값은 더 커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선 이르면 오는 6월 이 머스크의 생일에 맞춰서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에 나설 걸로 보고 있는데 이미 벌써부터 지수 조기 편입을 추진하며 한 발 빠르게 주가 띄우기에 나섰고요. 8천억 달러로 평가됐던 몸값도 XAI를 품으면서 단숨에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비상장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삼성전자 시총과 비교하면 약 2배, SK하이닉스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두 회사를 한 지붕 아래 두기로 하면서 머스크가 보유한 자산 가치도 처음으로 8천억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을 넘어선 걸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이 AI 개발 자금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이 두 기업의 합병 이후로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들었지만 이건 먼 미래의 얘기고 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당장 XAI 현금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어차피 기업 공개를 할 거면 당장 자금 조달을 극대화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이론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을 선점하고 단숨에 AI 판도를 뒤엎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AI 선두주자들이 AI 소프트웨어부터 인프라, 하드웨어까지 모두 갖춘 완전체로 변모하고 있지만 로켓이나 위성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아 우주 데이터 분야로 진입이 쉽지 않은데 머스크는 AI 고도화의 필수인 컴퓨팅 자원을 우주에서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말 그대로 양적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꺼내든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가 팀 머스크의 4번 타자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전기차에서 시선을 뗀 지 이미 오래됐고 이 마스터 플랜에서도 언급할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있죠. 이전과 달라진 점은 이제 퍼즐 조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맞춰지고 있다는 건데요. 핵심 축인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에 나서
나서기로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몸집 키우기에 들어갔고 우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머스크표 AI를 고도화하는 시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하루 8개꼴로 쏘아 올리는 스타링크 위성부터 군용 위성 스타쉴드가 수집하는 거대한 데이터를 XAI 그로기 학습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그로기 위성의 비행 궤도 설계나 군용 보안 시설 정찰 등 분야에서 다른 AI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머스크는 우주 데이터 사업으로 물리적 AI 인프라를 우주 데이터로 자체 AI 고도화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최근 부진한 판매 실적에도 테슬라 주가를 밀어 올렸던 이 무인 자율주행 성공 소식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결국은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나의 퍼즐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테슬라의 배터리셀 생산 계획, 굴착 기업 보링 컴퍼니까지 머스크가 손에 쥔 카드들을 하나씩 엮어보면 줄곧 외쳐온 우주 프로젝트를 위한 각각의 퍼즐들이 본격적으로 꿰맞춰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때마침 최근 이 나사의 새 수장이 내놓은 이 새로운 구상들 이게 머스크의 구상과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억만장자이자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새 수장이 된 제러드 아이작먼이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인류를 달에 보내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요. 유인 비행 임무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핵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는데 그보다도 먼저 짚어봐야 하는 건 머스크와의 관계입니다. 아이작먼은 머스크의 측근이자 스페이스X의 큰손 투자자로도 유명한데요.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를 공식화한 가운데 본격적인 우주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고요. 앞서 트럼프가 우주 전략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서 이 나사는 막대한 추가 예산도 따내 재정적 지원도 마련된 만큼 이 과정에서 머스크가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전략의 출발점에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임무가 있는데 4년 뒤인 2030년까지 달에 장기 주둔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주에 설치된 데이터 센터와 달, 궤도를 오가는 이 수송망, 위성통신과 에너지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면 달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머스크가 모아온 기술들, 각각의 퍼즐들이 드디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머릿속에 이 옵티머스 로봇들이 달에 먼저 가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한데 이런 네.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서도 느낄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과 세아베스틸 지주 등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미래에셋 그룹은 과거 스페이스X에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주가는 최근 석 달간 200% 넘게 올랐고요. 이 투자금 중 절반 이상이 미래에셋증권의 투자금으로도 알려지면서 지난 한 달간 주가는 80% 넘게 뛰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미국의 특수합금자 회사인 SST가 생산하는 이 니켈 특수합금이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지난달 45% 급등했고요. HBM과 스피어 역시도 스페이스X의 특수합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같은 기간 각각 48%, 85% 올랐습니다. 우주, 방산 대표주로는 한화 시스템이 꼽히는데요. 지난달에만 70%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산업 모멘텀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한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실적 기반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선웅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소프트웨어주의 악몽 같은 한 주였죠.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관련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기술주 전반으로도 매도세가 확산됐는데요.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는 지금껏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매도세는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n 25 years, this structural sell-off in software is unlike anything I've ever seen. This is a situation where it's a do not enter zone in terms of software. Yeah. I'm hearing from investors I haven't heard from in a decade. So when my cell phone's ringing at 11:30 at night from Okay. investors, it's not a good thing. And the reality is that to me, there's panic in the air, but as I've talked about, this is not the end. Yeah. It's year 3 of an 8 to 10 year build out. And it just comes back to like right now, like, look, the Bears win the day. They're not going to win the year. I continue to think tech stocks are up big this year.
비트코인 가격은 속절없이 추락했죠. 이번 주 장중 6만 달러 선 붕괴 직전까지 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창립자 윌리엄 퀴글리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투자 기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하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금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갖고 있으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I never thought it was going to be a long-term sort of investment opportunity for people. Maybe buy a miner if you were interested in that. Those have their problems too, but at least there's value add that the miners have, right? Gold is a good kind of diversification strategy because in good times and bad times, gold is always something people will want. Right. So I think it's a good thing to do. 한편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날선 질문 공세를 받았죠. 파월 의장은 물론 연준 위원들에게 해임을 경고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은 변호사가 아니라며 어떠한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요. 연준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ecretary, does the president have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to remove the chair of the Federal Reserve or a member of the Board of Governors solely because of a policy disagreement? I'm not a lawyer, and I don't have an opinion. I do believe that the Federal Reserve has to maintain credibility and be like Caesar's wife, beyond reproach.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예금 금리를 비롯한 3대 정책 금리를 모두 유지하기로 했죠. 5연속 동결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움직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인플레이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outlook for inflation continues to be more uncertain than usual on account of the volatile global policy environment. So inflation could turn out to be lower if tariffs reduce demand for euro area exports by more than expected, and if countries with overcapacity increase further their exports to the euro area. Moreover, a stronger euro could bring inflation down beyond current expectations. 이어서 다음 주 꼭 챙겨봐야 할 일정들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엔 전날 치러진 일본 총선 결과에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나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승부수가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는 물론이고 특히 엔화 흐름이 주목됩니다. 이 밖에 월요일엔 일본 경상수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경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죠. 앞서 11월 수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흐름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12월 수출입 물가와 전미 자영업 연맹이 발표하는 지난달 소기업 낙관 지수도 참고하시고요. 실적 발표는 뉴욕 증시 개장 전 코카콜라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일정이 좀 많죠. 일단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때문에 이번 주 발표가 연기된 노동부 1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중요한데요. 앞서 12월 보고서에선 취업자 수는 예상을 크게 밑돈 5만 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6%에서 4.4%로 떨어져서 엇갈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월 수치는 취업자 수 7만 명 증가, 실업률은 4.4%에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가 지표도 나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동시에 발표되는데 참고로 12월 CPI는 전년 대비 0.8%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 중요하죠. 1월 수출이 워낙 좋아서 흐름이 이어졌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1월 고용 동향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10만 명대로 내려왔고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수치도 관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원유 수요 전망을 발표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본 금융시장은 건국 기념일로 휴장입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영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지난달 기존주택 판매 집계 정도가 눈에 띄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업체 Applied Materials가 지난 분기 성적을 내놓습니다. 올해와 내년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이 웨이퍼 제조 장비 환경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요. 당초 11일에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이 역시 셧다운 때문에 이틀 뒤로 밀렸습니다. 앞서 12월 CPI는 전년 대비 2.7%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했고 특히 근원 CPI 상승률은 2.6%로 나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지켜보시죠. 유로존의 4분기 성장률도 관건입니다. 이번이 잠정치인데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0.3%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 물가도 주목되는데요. 고환율 때문에 작년 12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했죠. 1월에도 추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